오전 6시 30분입니다. 이선호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 3분 전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출근 준비를 하던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침실 옆 거실로 나와 커튼을 걷자 11월 초순의 차가운 햇살이 작은 아파트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소형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이웃들도 대부분 은퇴한 중년들이거나 신혼부부들이어서 아직 이른 시간이라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커피부터 마셔야겠네. 선우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3년째 이런 혼잣말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 대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적이 너무 무거워서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타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이미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도 처음 이사 왔을 때 며칠간 참여해봤지만 어색한 인사와 시시한 잡담이 부담스러워 그만두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놓인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부터 보는 게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지점장을 할 때는 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업무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그냥 관성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또 올랐네. 기사를 읽다가 작은 박스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급증, 피해 규모 전년 대비 30% 증가. 선우는 잠시 멈춰 기사를 읽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아들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3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층이 주요 타겟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실려 있었습니다. 에이, 그런 뻔한 수법에 왜 넘어가지? 선우는 코웃음을 치며 신문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층이라는 표현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아들 준수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딸 은정이는 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 중이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긴 했지만 깊이 있는 대화는 오래전부터 끊어져 있었습니다. 선우는 커피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11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단지 정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모양의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나무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답긴 하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선우가 느끼는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매일이 바빴습니다. 대출 심사, 고객 상담, 직원 관리까지. 스트레스는 많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경제적 걱정은 없었지만 아침에 눈을 뜬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매일 반복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어떤 선택을 해도 시간은 그저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 회사 워크숍이라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 선우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라고 답하려다가 그냥 알겠다고만 보냈습니다.
어차피 준수가 와도 서로 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하루가 이제 시작됐는데 벌써 무료했습니다. 선우는 옷을 갈아입고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과 눈인사는 나누었지만 대화를 시작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단지 입구 근처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공지사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버 댄스 교실, 스마트폰 활용 강좌, 독거노인 안전망 사업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우가 돌아보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선우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강혜진이라고 해요. 이 단지에 사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아, 네. 이선우예요. 여기 산 지 2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센터 프로그램에는 참여 안 해보셨나요? 선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관심 없어요라고 말하기엔 너무 무뚝뚝할 것 같았고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하기엔 정말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좀 바빠서요. 혜진은 선우의 표정을 읽었는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오세요. 특히 요즘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주민분들과 함께 대응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무슨 문제요? 선우가 반응하자 혜진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요즘 이 근처에서 금융사기 사건들이 좀 있어서요.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수법들이 교묘해지고 있거든요. 아침에 봤던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아, 네. 혹시 이상한 전화나 문자 받으신 적 없으세요? 아직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요즘 수법이 정말 교묘해서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가족과 연락이 뜸한 분들이 주요 타겟이거든요. 선우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나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대응 방법도 같이 배우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혜진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선우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 센터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우는 혜진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가족과 연락이 뜸한 분들. 정확히 자신의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 씨 아주머니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없어요? 선우가 놀란 표정을 짓자 김 씨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집에 어제 이상한 전화가 왔거든요. 아들 목소리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행히 직접 아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했죠. 완전 사기였어요. 1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먼저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선우는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실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남의 일 같았던 사기 사건이 갑자기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준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전 10시를 가리켰습니다. 하루는 아직 길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선우는 평소처럼 점심 식사 후 짧은 낮잠을 자려던 참이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거실 소파에 내려앉았고 조용한 오후의 평온함이 집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작스러운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해? 정말 어떻게 해? 선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들의 발걸음 소리도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복도에서 김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 끝 1105 앞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으로 평소에도 인사 정도만 나누던 이웃이었습니다. 박 할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김씨 아주머니가 박씨 할머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속았어요. 아들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이에요? 다른 이웃이 물었습니다. 선우도 문턱에 기대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들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정말 똑같았다고요.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몇 시간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박씨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보내셨어요? 1,200만 원. 적금 다 깨서 보냈어요. 복도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박 할머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속은 걸 알았지요. 선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침에 신문에서 봤던 기사가 바로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신고하셨어요? 네, 신고는 했는데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박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씨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선우를 봤습니다. 아, 이 선생님. 일단 집에 들어가셔서 진정부터 하세요. 제가 차라도 한 잔 타드릴게요. 선우의 제안에 다른 이웃들도 동조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꿀차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그런 뻔한 수법에 왜 넘어가지? 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박씨 할머니 집으로 가니 이미 몇몇 이웃들이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따뜻한 차 드세요. 선우가 차를 건네자 박씨 할머니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전화가 온 거예요?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11시쯤이었어요. 아들 목소리로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똑같았어요. 박씨 할머니가 떨린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대요? 회사에서 급하게 투자금이 필요한데 카드나 대출로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몇 시간 안에 못 구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낸 거예요? 계좌번호 알려주면서 바로 송금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목소리가 워낙 똑같아서. 선우는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교묘한 수법이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아들분 번호였어요? 아니요. 다른 번호였는데 회사 전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박씨 할머니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아. 박씨 할머니가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웃분들. 아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선우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제 목소리랑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아들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목소리 합성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우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박씨 할머니와 자신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자녀와의 연락이 뜸하고 외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까지. 1시간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선우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준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도 사기 전화 조심해야겠다고 말하면 준수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버지가 왜 그런 걱정을 하시지? 라고 생각할까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선우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전에 만났던 강혜진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겠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선호 씨. 오늘 오신다고 하셨나요? 혜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 그래요? 혜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선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목소리를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는지.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몇 초간의 음성만 있어도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해요.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소리가 똑같아도 본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급하다고 하면 확인할 시간도 주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사기꾼들의 수법이에요. 급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죠.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있어요. 가족끼리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거예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직접 만나서 하기로 한다든지. 혜진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준수랑 아들이랑 상의해 봐야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음 주에 이런 사기 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혜진이 안내 책자를 건넸습니다. 참여해 볼까요? 네, 좋아요. 이런 일은 미리 알아두는 게 최선이니까요. 센터를 나오면서 선우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걱정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대응 방안을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씨 할머니 집 앞을 지났습니다. 창문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와서 함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도 준수한테 전화해 볼까? 선우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낮에 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선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루가 짧게 느껴졌다는 것을. 무료하고 의미 없던 일상에 갑자기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방관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박씨 할머니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도 낯선 목소리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사기 사건 관련 기사들이 더욱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세상이 갑자기 위험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에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응, 준수야. 바쁘니?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선우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당한 사기 사건부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할머니 정말 안 됐네요. 준수의 반응은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미리 약속을 정해두면 어떨까? 무슨 약속이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직접 만나서 하기로 한다든지. 아버지, 저는 그런 전화 안 해요. 돈이 필요하면 직접 말씀드리지, 전화로 급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준수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귀찮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기에 안 넘어가실 정도로는 똑똑하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뵐 때 자세히 이야기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선우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준수에게는 이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선우는 약속한 대로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센터 강의실에는 이미 10여 명의 주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고 박씨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호 씨. 강혜진이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왔네요. 네, 어제 사건 때문에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혜진은 선우를 적당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강사님이 전문가세요. 경찰청에서 오랫동안 사기 수사를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잠시 후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김민수입니다. 20년간 경찰에서 사기 수사를 담당했었고, 현재는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김 강사는 프로젝터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기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특히 목소리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족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게 됐거든요. 화면에 실제 사기 전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정말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와, 정말 똑같네요. 박씨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술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김 강사가 참가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확인 전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참가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사기꾼들은 그것도 방해해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 전화 받지 못한다. 핸드폰이 고장났다. 이런 식으로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교묘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족끼리 미리 안전 코드를 정해두는 거예요. 안전 코드요? 네, 돈 이야기가 나올 때 꼭 말해야 하는 특별한 단어나 문장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김 강사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장미라고 대답하면 진짜, 다른 대답을 하거나 모르겠다고 하면 가짜인 거죠.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선우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 어떠세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선우가 박씨 할머니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어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서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박 할머니, 혹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무료 변호사 상담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정말요? 네,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혜진의 말에 박씨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선우는 혜진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를 위한 후속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이런 일을 자주 하시나요? 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혜진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사실 제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아,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도 부족하고 도움받을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죠. 선우는 혜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열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괜찮아지셨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외출도 꺼리게 되고 그런 후유증도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심리 상담도 함께 하고 있어요. 혜진이 명함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심리 상담사 자격증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와, 자격증도 있으시네요. 네, 이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취득했어요. 선우는 혜진에게 점점 호감이 생겼습니다. 전문성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개인 상담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사실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런 경우 많아요. 젊은 분들은 자신들은 절대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위험한 건 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혜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자연스럽게요? 네, 예를 들어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전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런 걸 배웠는데 정말 신기하더라. 이런 식으로요. 혜진의 조언이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코드 같은 것도 게임처럼 재미있게 제안해 보세요. 우리도 스파이처럼 비밀 코드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가족 관계에서는 강요보다는 흥미 유발이 더 효과적이에요. 선우는 혜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준수와 대화할 때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천만에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센터를 나서면서 선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혜진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그녀와 함께라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우는 준수에게 다시 전화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혜진이 조언해 준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교육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선우는 혜진의 조언대로 준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요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준수야, 바쁘니? 아니에요, 아버지. 저녁 먹고 있었어요. 그래, 천천히 먹어. 아버지는 오늘 정말 신기한 걸 배웠어. 선우는 교육에서 들은 목소리 합성 기술에 대해 신기해하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와, 정말 그런 게 가능해요? 준수의 반응이 예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응,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스파이처럼 비밀 코드 하나 만들어 볼까? 비밀 코드요? 응, 혹시 모르니까. 돈 이야기 나올 때 확인용으로. 그럼 엄마가 좋아했던 꽃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좋아. 답은 뭘로 할까? 장미요. 엄마가 장미를 제일 좋아하셨잖아요. 선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수가 아내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럼 결정. 앞으로 돈 이야기 나오면 이 질문 꼭 하기로 해. 네, 알겠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선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혜진의 조언이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우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앞을 지나는데 혜진이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선우가 다가가자 혜진이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아, 이선호 씨. 안녕하세요. 혜진의 목소리에 어딘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바쁘신 중이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남성이 선우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아, 네. 이선우입니다. 혹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건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방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아져서 김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기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선우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 할머니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은 혜진 씨와 어떻게 아시게 된 건가요? 저희는 협력 관계에 있어요. 혜진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피해자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진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김 변호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혜진은 그를 배웅하며 뭔가 말을 주고받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복잡한 사건이라서. 혹시 박 할머니 일과 관련된 건가요? 비슷한 사건이에요.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거든요. 혜진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어딘지 억지스러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날 저녁 선우는 혜진과의 만남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씨 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변호사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요?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뭔가 수상해요.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선우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1시간 후 박 씨 할머니와 함께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피해 금액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수금으로 2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30% 수수료를 받겠다면서요. 선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그렇게 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작은 오피스텔 건물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초라했고 내부도 그리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제 박 할머니와 상담한 내용 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아, 네.
사실 이런 사기 사건은 제가 전문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피해 금액의 70% 정도는 되찾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사기꾼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해서 직접 압박하는 거죠. 선우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변호사 자격증 좀 봐도 될까요? 김정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요구하시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변호사라면 자격증이 있어야죠. 지금 사무실에 없는데, 그럼 변호사 등록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김정훈은 더듬거리며 번호를 말했습니다. 선우는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선수금 200만 원은 왜 필요한 건가요? 수사 비용이에요. 사기꾼들을 추적하는데 돈이 들거든요. 그런 건 경찰이 하는 일 아닌가요? 경찰은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민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선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요. 네, 이상해요. 진짜 변호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김정훈이 당황하며 막으려 했지만 선우는 박씨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선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 등록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등록번호를 알려주니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가짜였어요, 할머니. 박씨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혜진 씨가 소개해준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선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이 의도적으로 가짜 변호사를 소개한 것인지 아니면 속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혜진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어요. 커뮤니티 센터로 가서 혜진을 만났습니다. 혜진 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선우는 김정훈이 가짜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혜진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기보다는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럴 리가. 변호사협회에서 확인했어요. 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 씨, 혹시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먼저 연락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서요?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협력하자고 했거든요. 선우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혜진이 공범인 것인지 아니면 이용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속은 것 같아요.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우는 이제 혜진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신뢰했던 조력자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진에 대한 의심과 실망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든든한 조력자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깐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도 혜진과 가짜 변호사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피로한 몸을 이끌고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혜진이 정말 공범일까? 아니면 나처럼 속은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선호 씨. 네. 선호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차가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설명이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혜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선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하는 건지, 아예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건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결국 선호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시간 후 단지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됐어요. 설명부터 해주세요. 선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완전히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1달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변호사라면서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도 있고 명함도 그럴듯하고 그래서 믿었던 거예요. 그럼 왜 박 할머니한테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다면서 저는 정말 좋은 뜻으로 한 거였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선호 씨가 말씀해 주신 후에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정말 가짜 변호사였더라고요. 선호는 혜진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혜진 씨도 피해자라는 거네요? 네.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그 사람이 제 신뢰를 이용한 거죠. 다른 사람들도 소개해 줬나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명 더 있어요. 어떡하죠? 제 잘못으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당할 뻔했어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혜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행히 아직 돈을 내지 않았대요. 제가 어젯밤에 모두에게 연락해서 막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선호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솔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했어요. 사람들이 2차 피해를 당할 뻔했잖아요. 네, 정말 죄송해요. 선우는 혜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혜진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속은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왜 처음에 그 사람과 만날 때 어색해 보였던 거예요? 혜진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색해 보였나요? 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제게 다른 제안도 했었거든요. 다른 제안? 사기 예방 교육을 함께 하자고. 그러면 수익도 나눠 갖자고 했어요. 선우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예방 교육으로 수익을 남긴다고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만날 때 어색했던 거예요. 선우는 혜진의 설명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혜진 씨는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거네요?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하지만 피해자들을 도와준다는 말은 믿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호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 악의는 없었어요. 혜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우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혜진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의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선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왜 무슨 일이니?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으세요? 준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왜? 회사 동료가 그러는데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사기 사건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족을 사칭하는. 아, 그래. 선우는 준수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게 의외였습니다. 혹시 아버지한테도 그런 전화 온 적 없으세요? 아직은 없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 수법이 정말 교묘하다고 해요. 알겠어. 그리고 아버지, 혹시 돈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정한 암호 꼭 물어보세요. 장미 말이지? 맞아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선우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제서야 걱정해주고 있는데 자신은 이미 더 복잡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에요? 네. 가족이 걱정해주니까 좋으시겠어요. 혜진의 목소리에서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로우시겠네요. 그래서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선우는 혜진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혜진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 가짜 변호사를 신고하고, 그리고 제가 소개한 다른 분들께도 사과해야 하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저와 계속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이해해요. 혜진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고민했습니다. 혜진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관계를 끊기에는 아까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네, 이해해요. 카페를 나서면서 선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기 예방 문제였는데 이제는 인간관계와 신뢰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우는 자신의 판단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을 믿어야 하는지, 의심해야 하는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 만난 의미 있는 관계였는데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박씨 할머니 같은 진짜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믿었던 조력자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우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선우는 혜진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선호 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 김정훈이
박 할머니한테 또 연락했대요. 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대요? 자기가 진짜 변호사라고, 이선호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더래요. 말도 안 돼요. 박 할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선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기꾼이 아직도 박 씨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다니. 지금 어디 계세요? 박 할머니 집에 와 있어요. 저도 지금 가겠어요. 선우는 급히 박 씨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박 씨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거실에는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이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자기는 진짜 변호사인데 이 선생님이 질투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증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증거요? 변호사 자격증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그때 박 씨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거예요. 박 씨 할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그럴듯한 변호사 자격증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정훈의 이름과 사진이 선명했습니다. 이거 진짜 같아 보이는데요?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자격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진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 이 등록번호. 선우는 전에 메모해둔 번호와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번호였습니다. 할머니, 이 번호는 처음 말한 번호와 달라요. 그래요? 네, 분명히 다른 번호예요. 그때 혜진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 들으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메모했어요. 선우가 메모를 보여주자 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확인해 볼까요? 선우는 다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화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네, 그 번호는 실제 등록 번호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님이 맞습니다. 선우는 당황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등록 번호였습니다. 그럼 진짜 변호사라는 거네요? 박 씨 할머니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요. 선우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번호를 말했는데 왜 이번에는 진짜 번호를 보냈을까요? 할머니, 혹시 그 사람 사진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 네. 핸드폰으로 찍어뒀어요. 박 씨 할머니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선우는 그 사진을 자격증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비슷하긴 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혜진 씨, 이 두 사진 좀 보세요. 혜진이 사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비슷한데 완전히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뭔가 다르죠? 그때 선우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사람이 처음에 자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김정훈이라고 했어요. 그럼 진짜 김정훈 변호사가 따로 있고 우리가 만난 사람은 가짜라는 뜻이네요. 그런 거예요? 네, 실존하는 변호사의 신분을 도용한 거예요. 선우는 이제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 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신분 도용은 명백한 범죄니까요. 그런데 혜진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요? 혹시 실제 김정훈 변호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선우는 혜진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진짜 변호사를 위해서라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혜진이 계속 미적거리자 선우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혜진 씨, 혹시 그 가짜와 무슨 관계가 더 있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사이예요. 혜진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선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선호 씨죠? 저는 진짜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명의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어떻게 저희 번호를 아셨어요? 강혜진 씨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선우는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혜진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진 씨가요? 네, 이 사건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선우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혜진이 언제 진짜 변호사에게 연락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게 하죠. 통화를 끊은 후 선우는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진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어제. 혹시 몰라서 연락해 봤어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확실하지 않아서. 만약 또 가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혜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이 가볼까요? 네, 그래요. 진짜 김정훈 변호사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로펌이었습니다. 가짜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신사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가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화가 나네요. 진짜 김 변호사가 상황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빨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건 방치하면 더 큰 피해가 생겨요. 그때 김 변호사가 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혜진 씨, 어제 전화할 때는 이런 자세한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네. 혜진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만 하셨는데 선우는 이상했습니다. 혜진이 진짜 변호사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혜진 씨, 왜 자세히 말씀 안 드렸어요?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요. 혜진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혜진 씨, 어제 전화해서 혹시 그 가짜 변호사와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셨죠?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몇 번 만난 적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선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혜진 씨, 그럼 그 사람과 진짜 아는 사이였어요? 저는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거예요? 선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혜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제 전 남자친구예요.
로펌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의 고백 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라고요? 선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2년 전에 헤어졌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던 거네요? 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설명하면 믿어주실까요? 혜진이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짜 김정훈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 변호사가 나간 후 선우와 혜진만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최민석이에요. 제가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였어요. 계속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정하고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접근해서 돈을 뜯어냈던 거죠. 그래서 헤어진 거군요. 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완전히 관계를 끊었죠. 선우는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번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한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던가요? 바뀌었다고. 이제는 진짜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믿으셨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하지만 계속 연락하면서 정말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변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실제로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선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박 할머니한테 소개해 준 거군요.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혜진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혹시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혜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혜진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복수하고 싶었어요. 복수요? 네. 그 사람이 정말 바뀌었는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만약 또 사기를 친다면 그때 확실히 신고하려고 했었거든요. 선우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요? 제 전 남자친구가 사기꾼인데 지금 변했나 확인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혜진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으세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아, 큰일이야. 그 이선우라는 사람이 나를 가짜 변호사라고 소문내고 다녀. 전화기 너머로 최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도 그 사람 편이야? 민석아, 이제 그만해.
진짜 김정훈 변호사한테도 연락했어. 신분 도용은 범죄야. 야, 강혜진. 내가 나를 팔아넘길 거야? 최민석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돕겠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또 돈만 노리고 있었잖아. 증거가 있어? 선우는 혜진에게 스피커폰으로 바꾸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서가 박 할머니한테 200만 원 달라고 한 거 나도 들었어. 그건 정말 수사 비용이었어. 무슨 수사 비용이야? 너는 변호사도 아니잖아. 최민석이 잠시 말없이 있다가 톤을 바꿨습니다. 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바뀌었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날 고발하면 나는 끝이야. 전과자가 되는 거야.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혜진아,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최민석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선우는 혜진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민서가 미안해.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혜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했어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보복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더 빨리 신고해야 해요. 그때 선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씨 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 선생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선우와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문 열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알겠어요. 선우는 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급히 박씨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선우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정말로 최민석이 1105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석아. 혜진이 그를 불렀습니다. 최민석이 돌아봤습니다. 혜진아, 와줘서 고마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할머니한테 사과하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럼 박 할머니한테 돈부터 돌려줘. 돈은 이미 없어. 다른 빚 갚는 데 썼어. 선우가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도 오고 있어요. 이선우 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최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경찰 2명이 나왔습니다. 신고받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신고했어요. 선우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민석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가면서 혜진을 한 번 더 쳐다봤지만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씨 할머니 집에 들어가니 할머니는 아직도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경찰이 잡아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선우는 혜진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괜찮으세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 사람을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선우는 혜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네. 그런데 이선우 씨,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뭘 용서해요? 혜진 씨도 피해자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해해요.
혜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선우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결할 때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선우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늘 좀 특별한 하루였어. 시간 되면 와서 이야기 들어볼래? 네, 좋아요. 지금 갈게요. 선우는 오랜만에 아들과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 달 후, 선우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사기 예방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강사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선호 씨, 자료 준비 다 됐어요? 혜진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는 다른 밝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실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만들었거든요. 좋아요. 실제 경험이 가장 생생하잖아요. 최민석이 구속된 후 혜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기 예방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에는 20여 명의 주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인이었습니다. 선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기 예방? 그런 건 전문가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요. 참가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 돈을 잃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이웃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죠. 이런 일은 언제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선우는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박 씨 할머니가 당한 첫 번째 사기부터 가짜 변호사의 2차 사기 시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별로 관심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선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를 늘려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실제로 준수와의 관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더 자주, 더 깊이 있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도 서로 챙기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박 할머니 맞죠? 박 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는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이 선생님이나 다른 이웃분들한테 물어봐요. 정말 좋은 변화예요.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선우와 혜진은 센터 뒤편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거네요. 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상담일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덕분에 보람도 느끼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혜진은 이제 사기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최민석 생각은 안 나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나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테니까요. 최민석은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 사례들이 더 발견되어 형량이 가중될 예정이었습니다. 혜진 씨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구제받았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선호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선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지금 근처에 있는데 잠깐 들러도 돼요? 물론이지. 커뮤니티 센터에 있어. 알겠어요. 10분 후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우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온대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좋아요. 궁금했어요. 10분 후 준수가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는 커피와 케이크가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뭘 이렇게 사왔니? 오늘 교육 있다고 하셔서 수고하셨다고 격려 차원에서요. 준수는 혜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강혜진 선생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선호 씨 아드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할 이야기가 넘쳐나시거든요. 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별일 없다. 그냥 그렇게 지낸다. 이것만 반복하셨는데 선우도 웃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왜? 은정이가 캐나다에서 잠깐 들어와요. 가족 식사 한번 하려고요. 정말? 선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딸 은정이를 본 지도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요즘 새로운 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혜진 씨도 같이. 선우가 혜진을 보며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가족 자리에 초대하기엔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혜진 선생님도 괜찮으시면 함께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을 뵙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혜진이 망설였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가족도 혜진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거든요. 준수의 말에 선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이해심이 많았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센터를 나서면서 선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 말의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이선호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혜진 씨도.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헤어졌습니다. 혜진은 반대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며 선우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통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비하는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 교육 자료와 혜진과 함께 기획하고 있는 시니어 안전망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뭘 하지? 예전과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제 그 질문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박씨 할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교육 정말 좋았어요. 우리 아들도 다음에 꼭 참석시킬게요. 고맙습니다.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산책 때 뵐게요.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단지 중앙광장에서 몇몇 주민들이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교육에 참가했던 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라디오 체조에 참여해 볼까? 선우는 그런 생각을 하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루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은퇴 후 잃었다고 생각했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